어제 장기채 금리의 폭락이 나오면서 TMF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나 빠지면서 4.2%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간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더 약했던 독일 PMI. 독일 PMI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48.3보다 훨씬 낮은 44.7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는 애초에 코로나 수준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 안 좋아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서비스업 PMI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장기 채권 금리 폭락이 나타나면서 미국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20년물 채권 입찰. 사실 20년물 채권 입찰 결과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응찰률은 2.56이었는데요. 2.56이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응찰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이유는 예상보다 많은 양의 자금이 들어와서 연준의 개입이 적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10년물 입찰에 비해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달과 비교해보면 발행 금액이 4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요. 연준에서는 약 10% 정도인 16억 달러 정도만 매입한 모습입니다. 이전 10년물에서 35% 규모인 86억 달러를 매입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20년물은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서 적은 양을 매입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중국 규제 완화 및 러몬도 장관 방중. 개인적으로 이번 장기채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7일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앞서 중국 27개 기업의 수출 통제를 풀어주었죠. 중요한 건 27개의 기업 중 첨단 기술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첨단 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는 중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채권을 팔지 말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수락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20년물 채권 입찰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의 폭락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나리오는 3주 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면 채권 시장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반등을 시도할 것이고 반등은 아마도 IT 빅테크들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IT 빅테크로 말이죠. 현재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사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와 상속세마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부동산이 GDP의 30%를 넘어가고 버블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한 충격이 커지게 되면서 현재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예상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버블의 규모가 너무 커서 막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보다는 심각한 타격만 막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빅테크의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IT 빅테크를 때린 이유는 과도한 성장 때문인데요. 중국 GDP의 2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과 거의 맞먹을 수준이죠. 그런데 너무 커버린 민간 기업들은 서서히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움직일 정도의 돈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지키는 것이 당연히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마윈을 나락으로 보내버림과 동시에 IT 빅테크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리바바는 100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많은 IT 기업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IT 빅테크 규제는 올해 7월 엔트그룹 벌금 부과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잠적했던 마윈도 다시 돌아왔죠. 정리해보면 버블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는데 중국 정부는 시장의 예상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위협했던 IT 빅테크 기업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벌금을 끝으로 규제가 끝이 났다.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 26%가 IT. 무너지는 부동산을 IT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 하락이 나타나면 약달러와 동시에 위안화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A는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강한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외국 기업 차별과 반간첩법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저는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10년물 장기채 금리의 하락은 독일과 유럽의 경제 악화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20년물 채권 입찰 결과와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잭슨홀이 시작됩니다. 내일 밤에 파월의 연설이 있을 텐데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무서운 주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본 뒤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